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오늘의 어젠다입니다. 왜 미국에서 공부해야 되는가? 그리고 미국 대학 입시의 기초, 미국 대학의 종류,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랑 어드미션 팔러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트렌드랑 국가 수준의 정책들, 그리고 입학사정관이 원하는 인재상은 도대체 뭐가 있을지 이런 큰 골자의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 이제 미국 대학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다른 나라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는가? 오프닝입니다. 이런 뉴스들 많이 봤죠. 유튜브에서 미국 유학 또는 해외 유학 이런 거 검색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유학생이 말하는 미국 취업의 현실, 뭐, 99%가 망하고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또는 95%는 취업에 실패합니다. 라는 얘기라든지 수억을 쓰고 유학했는데 취업이 안 되는 미국의 현실,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전혀 다른 뉴스들도 나와요. 제가 해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라든지, 요거는 이제 흑수저의 이제 사례를 가지고 나왔던 기사였고요. 그다음에 K 아싸 미국 대학 첫 등교 이거는 쇼츠에 나왔던 영상입니다. 교환학생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시 14살로 돌아와도 혼자 미국에 올 이유라든지 프론티어 정신, 미국 유학 뭐 이런 제목의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이지만 그런 기사들이라든지 그런 컨텐츠들이 되게 좀 많아요. 부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긍정적인 면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근데 부정적인 면에서 한인 유학생 95% 미국에서 쫓겨난다 이런 얘기들은 최근 들어서 새로 생겨난 그런 이슈는 아닙니다. 원래 그랬어요. 원래 한국 유학생들 중에서 약 4% 정도만 취업 비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취업 비자를 받지 못했던 95%는 매년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나타난 그런 현상은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현상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믿나요? 이런 표현이 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아메리칸 드림 이런 표현이 참 어울리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국력이라든지 생활 수준 자체가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다만 우리가 유학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특히 미국으로 공부하러 간다고 했을 때는 더 많은 기회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회라는 거는 국가 시스템이 다르고 그다음에 사회 시스템이 다르고 기업의 어떤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인프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런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어, 한국은 너무 못 살고 미국은 너무 잘 살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파생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갖고 싶어요.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오히려 거기에서 이런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프런티어 정신. 뭔가 한국에서는 있지 않지만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직업군이 미국에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제 사라진 직업인데 미국에 갔더니 그 직업이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나라는 그런 게 살아 있을까?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위해서 또는 뭔가를 이렇게 앞서 나가고 개발해 나가고 얼리버드처럼 이렇게 나아가기 위한 그런 프론티어 정신으로 유학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학문적인 영역도 좀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그런 선진국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보다도 좀 더 이제 발전한 그런 국가 시스템 안에서 사회 인프라 안에서 기업이라든지 또는 여기저기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나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가는 거죠. 선생님은 이제 거기에서 두 가지를 가장 크게 이야기해요. 유연성 그리고 기회입니다. 기회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유연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로 대학을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는 전공 자유학부라는 거를 만들긴 했죠. 국가에서 주도해서. 근데 여전히 전공 자유학부라는 개념 자체가 인문 계열의 전공 자유학부냐 또는 자연 계열의 전공 자유학부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전공 자유학부로 간 학생들은 의대로는 못 가죠.
또는 본인이 원하는 특정한 학과들, 예를 들어서 전공 자유학부로 간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학과라든지 반도체 학과로 가고 싶다 이러면은 제한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전공 자유학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연성 면이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미국은 처음에 들어갈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언디사이드 또는 언디클레어드라고 불리는 무전공으로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에서 한번 1학년 동안 이것저것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실제 공부를 해보니 내가 생각했던 전공과 실제 맞닥뜨린 전공 간의 갭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공 선택에 대한 유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서 오는 기회도 굉장히 크죠. 예,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또는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외국인 학생들에게 CPT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OPT라는 기회를 주죠. 그리고 그 기회 동안은 어쨌든 간에 1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을 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묻고 싶은 가장 큰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떤 환경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가? 우리가 유학이라는 걸 생각할 때 유학이라는 그 목적에서는 내가 새로운 환경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찾아간 그 환경에서 내가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가, 나의 가치를 그만큼 높일 수 있는가, 이게 제일 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에 맥락을 좀 잡고 이제 대학 지원에 대해서 내 미국 유학을 가야겠다. 라든지 뭐 또 다른 이제 설명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국내 대학이나 일본 대학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또 다른 기회들을 찾아 나갈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 대학의 지형도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미국에는 4,000개가 넘는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이 있죠. 그죠? 그리고 2년제 대학도 있습니다. 4년제 대학들을 우리는 이제 보통 내셔널 유니버시티 또는 리버러치 칼리지 또는 퍼블릭 유니버시티, 스테인 유니버시티 이런 식으로 많이 불러요. 2년제 대학은 커뮤니티 칼리지 또는 칼리지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두 개의 그룹을 묶어서 총 4천여 개의 대학이 있는 거예요. 너무 대학이 많기 때문에 사실 랭킹을 따져서 대학을 간다라는 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랭킹보다는 오히려 핏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최근에 뭐 여러 미국에서 이제 비자 문제라든지 체류 문제나 아니면은 그 취업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이제 살펴보면 랭킹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학교에서 스템 전공을 한 학생들은 취업이 돼서 취업 비자를 받아서 살아남은 반면에 아이비리그를 다녔는데 인문학부를 다녔기 때문에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그래서 랭킹을 중요시하게 여겼던, 그러니까 대학의 네임밸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는 인공지능이 이제 좀 대세로 떠오르면서 이제 한물간 그런 이슈가 된 거고요. 그래서 랭킹보다는 라이핏을 찾아서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How to find the right fit for me? 나한테 맞는 정말 그 핏한 학교들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그 라이핏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시간이 되면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미국 대학의 지형도를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미국 대학은 크게 내셔널 유니버시티랑 리버러치 칼리지 이렇게 4년제 대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셔널 유니버시티는 일반적인 종합대학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하버드, 듀크 또는 컬럼비아 대학교, NIU 대학교, UC 버클리, UCLA 뭐 이런 큰 학교들을 보통 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합니다. 연구 중심 대학이면서 다양한 전공을 갖고 있죠. 좀 작은 규모의 학교들이 갖고 있는 학부 전공이 140여 개, 좀 큰 대학들이 갖고 있는 이제 전공의 개수는 무려 400개가 넘는 그런 전공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학들은 기껏 해봤자 80개, 많으면 좀 적은 경우는 한 3, 40개 정도의 전공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의 기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셔널 유니버시티는 보통 재학생들이 17,000명에서 45,000명 정도의 재학생을 이 캠퍼스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졸업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동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회를 하더라도 한 해에 졸업하는 동문들이 뭐 몇천 명씩 이렇게 졸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서로 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내셔널 유니버시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리버럴치 칼리지는 어떨까요? 리버럴치 칼리지는 학부 중심의 대학입니다. 대부분 소규모 대학이에요. 학생 수가 많으면 한 2,000명, 적으면 가장 적은 학교가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200명? GBCS랑 비슷하네요. 그죠? GBCSH 캠퍼스가 각각 음성이나 문경 같은 경우 약 300명 플러스 마이너스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캠퍼스,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학생 수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합쳤는데도 조금 중간 사이즈 학교가 한 750명에서 80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작은 규모이지만 학교 캠퍼스가 그렇다고 작진 않아요. GBCS 캠퍼스처럼 이렇게 작진 않습니다. 보통 리버럴치 칼리지라 하더라도 대학의 그 면적 자체는 우리나라에 있는 지방사립대 중에서 좀 면적 작은 그런 학교들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전문대나 이런 데랑 비교할 정도는 아니고요. 거기보다 훨씬 큽니다. 리버럴치 칼리지의 가장 큰 특징은 소수 정예예요. 한 클래스당 20명 플러스 마이너스 때는 굉장히 적은 인원을 가지고 클래스를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앉아있고 한 20명 정도의 학생이 앉아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학생의 이름과 얼굴을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교수가 밀착해서 멘토링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리버럴치 칼리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렉처 위주로 하지 않아요, 수업을. 대부분 토론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인액티브에서는, 수업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액티브하게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내셔널 유니버시티랑 큰 차이인데, 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는 보통 렉처러라고 해서, 프로페서가 아닌, 교수가 아닌 강사들이 수업을 강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UCLA 굉장히 좋은 학교죠. 미국 내에서 랭킹 한 20위권 안에 드는 학교입니다. 근데 UCLA에서 만약에 역사학과를 갔다고 칩시다. 그럼 역사학과에서 1학년에 들어가서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교수님이 가르치는 수업을 도대체 몇 번이나 들을 수 있을까요? 다 해서 10과목도 안 돼요. 대부분은 렉처러가 수업을 합니다. 렉처러들은 UCLA에 속해 있는 렉처러도 있지만 시간 강사처럼 그냥 떠돌이 강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교수들과 이제 만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거는 학부 과정이 아니라 대학원에 입학한 이후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종합대학으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내셔널 유니버시티로 가는 학생들은 자기 주도성이 굉장히 높은 학생들, 뭔가 플래너도 잘 쓰고 그리고 스스로 뭔가 계획을 딱딱 세워서 이 계획을 반드시 실천해내려고 하는 학생들 있죠.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막 찾아서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동아리도 찾아서 하고 그다음에 활동도 찾아서 하고 스포츠도 내가 원하면 찾아 하고 필요하면 동아리도 내가 만들어서 학생회나 아니면은 학교 행정실 찾아가서 예산도 따내고 이런 적극적인 학생들은 내셔널 유니버시티에 가면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에 정말 많은 동아리도 있고 너무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도 만들어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리버럴치 칼리지로 이런 학생이 가면 물론 굉장히 액티브한 학생들은 리버럴치 칼리지를 가도 잘 하긴 합니다. 근데 리버럴치 칼리지에 좀 더 핏한 학생들은 학문적인 깊이를 굉장히 선호하는 학생들 그리고 누군가가 케어해줘서 그 케어받는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리버럴치 칼리지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밑에는 선생님이 그냥 한번 써놓은 거예요. 한국의 이제 부모님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리버럴치 칼리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른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합대학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미국 사회에 가서 보면 내셔널 유니버시티 졸업생들보다 리버러치 칼리지를 졸업한 학생들이 의대나 법대 또는 미국의 아이비에 있는 그런 명문 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MIT나 프린스턴이나 스탠포드 같은 그런 명문 대학의 대학원 진학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클래스에 들어온 소수의 학생들은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대학 진학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보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재미 삼아서 선생님이 한번 좀 가져와 봤어요. 혹시 미국 대학이 이렇게 많은 그룹으로 나눠서 불리고 있다는 걸 혹시 알고 있는지 잘 몰라서 모르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아이비리그. 미국 동부에 있죠. 선생님이 학기 말이었나요? 네, 방학 시작하고 나서였나? 그때 학생들 만나서 같이 이렇게 아이비리그가 어디에 있는 학교냐 뭐 이런 거 물어봤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어떤 학생들이 10개예요, 12개예요, 뭐 이런 학생도 있고. 네. 미국 동부에 있는 8개 주에 퍼져 있는 8개의 명문 사립대학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버드부터 해서 하버드, 예일, 브라운, 컬럼비아, 코넬, 다트머스,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프린스턴 요 학교들 이렇게 8개를 묶어서 아이비리그라고 합니다. 다들 한 번씩 들어본 학교들이죠. 동부에 있는 미국 동부 지역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묶어서 빅텐이라고 불러요. 빅텐 리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구글에서 빅텐 리그 한번 찾아보세요. 또는 빅텐 컨퍼런스라고 찾아봐도 됩니다. 빅텐 그룹에는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 대학교, 그 다음에 인디애나 블루밍턴 대학교, 아이오와 대학교, 미시간 대학교 애나버, 그다음에 미시간 주립대학교, 미네소타 대학교, 노스웨스턴 대학교,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그다음에 퍼듀 대학교,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 캠퍼스 이렇게 해서 10개가 동부 지역에 있는 명문 대학 그룹으로 해서 빅텐이라고 불러요. 빅텐이 있으면 이제 동부니까 서부도 있겠죠. 예, 서부의 명문 대학 그룹으로는 팩텐이라고 있습니다. 팩텐은 애리조나 대학교,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UC 버클리, UC 중에서는 UC 버클리랑 UC LA 2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오레곤 주립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USC, 서던 캘리포니아죠. 그 다음에 워싱턴 대학교, 이거 시애틀에 있는 학교고요.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이렇게 해서 10개의 대학을 팩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빅10이 있으면 빅12가 있어요. 이거는 동부가 아니라 중부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아래쪽으로는 이제 텍사스까지 아우르고 위쪽으로는 어디죠? 중부 쪽에 캔사스라든지 또는 위쪽으로 좀 지나서 이제 오클라호마 뭐 이런 데 지나가지고 있는 그쪽 지역, 네브라스카 있는 그 지역까지를 다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빅12도 마찬가지로 빅12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빅12 대학은 이제 메일러 대학교, 콜로라도, 그다음에 아이오와 스테이트, 캔사스 스테이트, 미주리, 네브라스카, 그다음에 오클라호마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이거는 UT 어스틴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텍사스 A&M, 텍사스 텍 이렇게 12개가 빅12 대학이에요. 그리고 동부랑 동남부에 있는 대학 중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이끌어서 빅 이스트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있는 학교들이에요. 네, 요건 따로 부르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힙스 이렇게 들어봤죠? 네. 힙은 이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얘기하는 거고 힙스는 여기 스탠포드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탑3 대학교에 이제 프린스턴까지가 들어가는데 콜럼비아를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아이비랑 근접한 이제 북가주 지역의 대학교로는 이제 스탠포드, MIT, 칼텍 요 3개를 보통 말하고요. 요 3개는 보통 그죠? 아이빌리그 중에서 요 3개보다 더 좋은 학교는 없죠. 네, 하버드 하나 정도 있으려나? 네, 나머지는 요것보다 좋은 학교는 없습니다. 자, 아이비 레벨의 대학들로는 이제 시카고 대학교, 노스웨스턴 대학교, 존스 홉킨스 대학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이비급 대학으로는 뭐 이런 학교도 얘기할 수 있어요. 간혹 학생들이 듀크가 아이비리그 대학인 줄 아는 경우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남부의 아이비라고 불리는 학교들도 있죠. 여기도 선생님이 좀 써놨는데 예, 에몰이라든지 아니면 밴더빌트, 라이스 같은 학교가 남부의 아이비라고 불리는 학교들이죠. 지금부터는 이제 LAC 대학들, 리버러치 칼리지 중에서 가장 좋은 학교들도 이런 식으로 좀 그룹을 좀 나눠요. 그래서 리틀 3 또는 아이비급 학교 이런 식으로 막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리틀 3로 불리는 학교가 이제 에머스트,
윌리엄스, 그 다음에 스완모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여대를 포함하면은 이제 웨슬리안 학교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비급 학교, 요 학교들인데 이 학교들은 사실 이제 웬만한 아이비리그보다 합격률이 훨씬 낮아요. 보통 이제 브라운 대학교가 최근에 이제 합격률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4에서 5%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비해서면은 에머스나 윌리엄스, 스완모어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4%에서 3%밖에 되지 않아요. 그만큼 들어가기 어려운 거죠. 하버드도 한 4%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3대장 학교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준 아이비급 학교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학교도 굉장히 좀 좋은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클레어먼트 맥케나라든지 데이비슨 그린대 또는 브라이머라든지 또는 콜게이트 이 정도까지 학교들을 거의 아이비랑 동등한 수준의 학교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는 이제 리버러시 칼리지는 워낙 학교가 작기 때문에 그 여대도 따로 있어요. 예, 보통 이제 종합대학은 여대가 없죠. 미국은 없어요, 여대가. 근데 리버러시 칼리지는 여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 정도 아이비급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 내에서 NIU급이다라고 이제 보통 볼 수 있는 학교들이 이제 여기 보여지는 학교들이에요. 옥시덴탈이라든지 스크립트, 홀리코스트, 홀리크로스, 버크넬, 프랭클린 마샬, 라파이엣, 유니온, 바트, 위트만 뭐 이런 학교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옥시덴탈 대학은 뭐 저기로 유명하죠. 옛날에 그 오바마 대통령,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옥시덴탈 출신입니다. 옥시덴탈을 다니다가 이제 스탠포드로 이제 트랜스퍼를 했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 내에서 트랜스퍼 비율이라든지 명문 대학원 진학률이 리버러시 칼리지가 일반 대학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 굉장히 저명한 그런 정치인 또는 경제인, 기업인들이 리버러시 칼리지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엔 주립대로 좀 가볼게요. 주립대 중에서도 자, UC 버클리 수준의 주립대학을 이제 보자면 UCLA 또는 버지니아 대학교,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 또는 미시간 애나버 대학교 이렇게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샌디에고 수준, UC 샌디에고 수준의 대학으로 보자면 윌리엄 앤 메리, 위스콘신 메디슨,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 같은 학교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UC 데이비스나 UC 샌디에고, 산타바바라 수준의 학교로 본다면 예, 펜스테이트, 조지아텍, 텍사스 A&M, 콜로라도 이제 스쿨 오브 마인스, 그다음에 소니 빙햄튼,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 뭐 이런 학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입시의 기초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어드미션 팔러시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고 싶은 거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이제 홀리스틱 리뷰에 대한 거는 워낙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통 홀리스틱 리뷰는 전인적 평가 또는 포괄적 사정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학생의 특정 요소만을 놓고 이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다 아니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의 전반적인 거를 이 학생이 제출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죠. 미국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점수 기계를 선발하지 않는다. 단순히 점수가 되게 높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오히려 점수만 높을 뿐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뭔가 균형이 잡히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의 입시라는 시스템 자체가 수능에 너무 많은 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암기 잘하고 계산 빨리 하고 정확하게 풀면서 틀리지 않는 학생, 예,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으로 많이 평가를 받죠. 활동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수능 시험을 못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우수한 학생이 아닙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아무리 SAT 만점을 받았어도 이 학생이 왜 SAT가 만점이어야 되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SAT가 만점이어야 되지? 근데 그런 부분들도 따진다는 거예요. 왜 이 학생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았는데 그 활동을 적게 하고 오로지 공부에만 올인했는가? GPA는 4.0인데 활동은 왜 3개밖에 없지? GPA는 4.0인데 왜 상장은 2개밖에 없지? 또는 뭐 SAT는 1500, 1600점 만점인데 왜 이 학생은 봉사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아무리 높았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나를 이제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홀리스틱 리뷰에서는 좀 좋은 평가를 받기가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는 이제 문장을 좀 찾아봤어요. 자, 성적은 문을 두드리는 자격일 뿐, 문을 여는 것은 활동과 에세이이다. 사실 활동이나 에세이는 이건 글쓰기 실력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글쓰기 실력만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따 뒷부분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은.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과 또 나의 전공 적합성에 맞는 그런 활동들을 잘 찾아가는 학생들, 그래서 슈퍼 커리큘러 액티비티가 되게 좋은 학생들, 플러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나의 성장과 성장을 이끌어냈고 나의 잠재력을 좀 이렇게 발휘하고 드러낼 수 있는 학생인가를 에세이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시험을 선택했다면 왜 그 시험을 선택했는지, 교과를 선택했다면 왜 그 교과를 선택했는지, 어려운 교과는 얼마큼 했는지, 그 다음에 이거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총 5가지를 주요 평가 요소로 많이 봅니다. 자, GPA랑 리고어. 자, GPA and 리고어는 뭐냐면 얼마나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높은 GPA를 갖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선생님 여기 뒤에 별 3개를 써놨어요. 자, GPA가 얼마큼 높은가 중요한가, 요거는 요즘 이제 테스코 관련해서 좀 말이 많죠. 그 SAT나 ACT로 다시 회귀하는 대학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이제 그거랑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그 국제학교들, 특히 이제 미국식 교육을 하고 있는 국제학교들의 그 GPA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준 GPA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나만 GPA가 낮다? 그러면은 굉장히 공부를 못한 학생처럼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받는 GPA는 당연히 높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어떤 방법,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무조건 높은 GPA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얼마나 어려운 수업을 듣고 성취를 했는가. 성취를 못하면 안 됩니다. 성취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 클래스나 아니면 AP 수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AP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AP 수업을 들으려면 선수 이수 과목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AP 바이올로지를 듣겠다 그러면은 그 전에 레귤러 바이올로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 AP 바이올로지를 들을 수 있죠. AP 캘큘러스 AB를 듣고 싶다. 그러면 그 전 과목인 프리캘큘러스라든지 알지브라 2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면 레귤러 과목에서,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코र्스 리고어를 좀 높여서 대학으로부터 성적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과목부터 여러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 GPA and 리고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스코어, SAT랑 ACT 둘 다 볼 필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 커리큘러, 양보단 질입니다. 다양하게 많은 거를 하기보다는 내가 왜 그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활동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 9학년 때는 특별한 연관성 없이 그냥 폭넓게 해도 돼요.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9학년이니까. 근데 9학년 때 그렇게 한 이유는 9학년 때 폭넓은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내가 10학년 때 나의 진로에 대해서 또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내가 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가라는 의미에서 9학년 때 넓고 폭넓게 활동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10학년 때부터는 거기서부터 점점 폭을 좁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쪽으로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10학년, 11학년, 12학년 때 여러분들이 활동을 플래닝 할 때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특히 이제 리더십하고 임팩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리더십은 뭐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반드시 내가 그 동아리의 장이 돼야지만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장이지만 리더십을 없는 경우도 있어요. 부원인데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원인데 리더십을 가지고 내가 그 어떤 프로젝트를 성취했다면 그게 바로 리더십인 거예요.
어떤 포지션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성취한 그런 어떤 그 성과들이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 또는 내가 속해 있는 학교에 내가 속해 있는 뭐 동아리에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그 채플에 어떤 임팩트를 줬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활동을 했는데 아무 임팩트가 없어요. 그거는 뭐 사실 크게 영향 있는 그런 엑스트라 커리큘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임팩트를 남기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에세이예요. 이 에세이는 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아, 에세이는 나만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입을 빌려 쓰거나 다른 사람의 그 손을 빌려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여야 되는데 나의 이야기를 쓰려면 결국 앞에서 있었던 요 앞에서 이제 세 가지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요거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왜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죠. 왜 이걸 했는지, 왜 무엇을 선택했는가,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어, 그 왜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세이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요소가 이제 레커멘데이션이에요. 요거는 제 진자가 보증하는 나의 인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인성에 대한 평가 말고도 이제 어치먼트에 대한 평가, 아카데믹 어빌리티에 대한 평가 또는 매추리티에 대한 평가 등등 보통 한 16가지 영역에 대한 부분을 레커멘더들이 보통 평가를 합니다. 특히 이제 레커멘데이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카운슬러 레커멘데이션이에요. 그래서 카운슬러가 쓰는 추천서는 미국에 있는 4,000개 대학 중에서 99% 대학이 다 받습니다. 티처스 레커멘데이션은 상위권에 있는 학교들이 받죠. 그 다음에 상위권에 있는 한 20개 정도, 한 30개 정도 학교에서는 받아요. 근데 그 밑으로 갈수록 티처스 레커멘데이션을 안 받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카운슬러 레커멘데이션은 모든 학교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생활할 때에 카운슬러랑 특별히 좀 친하게 좀 잘 지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카운슬러랑은 친구처럼 많이 오픈해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카운슬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추천서를 쓸 때 이제 어떤 부분이 강조될 수 있도록 나를 좀 인식시켜 주는 게 좀 중요하겠죠. 자, 이제 트렌드와 국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크게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건 아니고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에세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Return of Standardized Testing에 대한 거예요. 그 표준 시험이 귀한, 회기, 뭐 이렇게 표현을 번역해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그리고 나서 테스트 옵셔널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거의 모든 대학들이 테스트 옵셔널을 했어요. 그 이유는 SAT 시험장이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볼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SAT나 ACT를 제출할 수가 없었죠. 시험 볼 기회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 끝났죠, 그게. 그래서 이제 모든 시험장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부터는 디지털 SAT와 같은 디지털 베이스의 시험이 전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좀 더 편하게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 이 시험에 대해서 이제 다시 대학들이 받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런 코로나 기간 때 있었던 그 테스트 옵션에 대한 그 이유 때문에 복귀한 건, 회귀한 건 아니에요. 그 사이에 처음에 아까 그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GPA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자, 그레이드 인플레이션, 즉 GPA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이제 작동을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 특히나 이게 더 심합니다. 선생님이 얼마 전에 제주도에 있는 뭐 국제학교였는데 그 국제학교의 그 전체 성적에 대한 분포를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교생 평균이 90점. 네. 전교생 평균 GPA가 3.8.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 학교에서 3.7을 받으면 꼴등이에요. 그 학교에서 그러면 4.0을 받으면, 만약에 30명이 졸업을 하면 1등부터 10등까지가 다 4.0인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우수한 학생인지 누가 덜 우수한 학생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구분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좋게 해석을 하면 우리 학교의 전체적인 학업 능력이 이만큼 높아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절대평가를 하니까
대학에서 이제 평가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 학교 출신들은 전부 다 그냥 다 4.0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 학교는 4.0일까? 이거를 따져보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GPA라든지 스쿨 프로파일에 보면은 분명 AP도 있고 또는 이제 어드밴스 레벨의 그런 과목들이 분명 있는데 그 과목들조차도 고등학생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과목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4.0이에요. 그러면은 이 학교가 주는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의 GPA는 신뢰도를 좀 떨어뜨리게 되겠죠. 어, 근데 이게 단순히 그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긴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하이스쿨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죠. 예. 학생들의 기 살려주기 위해서 점수를 잘 주는 경향도 있긴 한데 너무 점수를 잘 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는 사는데 노력을 안 해요. 그리고 전체적인 실제적인 학업 능력은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의 GPA만 보고 학생을 선발했다가는 명문대학교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그 난감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클래스 수준의 연구 과제를 가져왔는데 학생들이 그 연구 과제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든지 교수님들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 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도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대학교에서 이제 그 분명 공과대학에서 이제 학생을 선발을 해서 왔는데 이과 학생이라고 해서 선발해 왔는데 학생한테 물리학을 가르쳤더니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자,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이제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교 내신 부풀리기 현상에 대해서 변별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서 SH나 ACT를 받도록 하자라고 하는 요구가 이제 높아진 거죠. 여기에 더해서 대학 수업을 학생들이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실제로 이제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최근 4년 정도를 계속 추적해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대학 그 낙약이라고 불리는 이제 대학 카운슬러 협의회에서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 SAT를 가지고 들어온 학생, 이게 테스트 옵션 기간이 있었으니까 그 기간에 SAT를 그래도 낸 학생들이 있을 거고 안 낸 학생이 있잖아요. 초창기에는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 8, 90%가 테스트 옵션 때 테스트 옵션을 선택하느라고 SAT를 안 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성적의 성취도에 대한 차이를 구분을 못 해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SAT를 낸 학생들 50%, SAT를 안 낸 학생 50% 정도의 비율이 되니까 이제 비교가 된 거예요. 비교 그룹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 SAT를 응시해서 성적을 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SAT를 내지 않은 학생들보다 성취율이 무려 30에서 40%가 높게 나온 거예요. 대학에서 그러면 당연히 SAT를 하고 온 학생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테스트 옵션이라 하더라도 이제 이런 표준 시험을 낸 학생들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높아진 겁니다. 이게 학업 능력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GBCS 학생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옵셔널이 어떤 선택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50위권 이상 또는 한 60위권 이상의 대학에 그 정도 상위권 대학이라고 가정을 하고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SAT 또는 ACT 점수를 반드시 획득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라, 시험을 응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자, 두 번째 드디어 인공지능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생성형 인공지능과 에세이. 작년부터 이제 좀 화두였죠. 자, 23년도, 22년 11월 달에 이제 인공지능 처음 발표되고 나서, 23년 11월이죠. 그리고 24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25년 동안은, 굉장히 큰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너무 다양한 이슈들이 막 터져 나온 해였어요. 자, 대학의 입장에서는 인공지능 사용을 무조건 금지한다라는 방침은 아니에요. 인공지능을 원서를 쓸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의 주체는 학생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 에세이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지아텍하고 예일대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즉 여기서 허용되는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학생이 여기까지는 써도 돼. 근데 이거는 안 돼. 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허용되는 범위는 브레인스토밍 할 때 인공지능 써도 괜찮습니다.
문법을 교정하는 데 쓰는 것도 괜찮아요. 아이디어를 구조화하는 것 써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뭐 드래프트 수준이죠. 그죠? 드래프트 수준에서 이렇게 쓰는 거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파이널라이즈 하기 위해서 문법 교정하는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드래프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절대 안 되는 금지되는 범위가 있어요. 금지 범위는 에세이 전체를 인공지능한테 시켜서 쓰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작년에 상담했던 어떤 학생이 에세이를 선생님한테 이제 하나 써서 제출을 했는데 너무 잘 쓴 거예요. 너무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표현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 질문 에세이 프롬프트 그 질문에 딱 맞는 답을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고 나서 너무 잘 쓰는데 이거 너가 쓴 거 맞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제가 썼어요 이러다가 한 그 두 번, 세 번쯤 만나서 이제 세 번째쯤 상담할 때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이거 인공지능한테 써달라고 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쓴 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인공지능스러운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런 문체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에세이를 전체를 인공지능한테 시켜서 쓰게 하는, 프롬프트만 잘 줘서 쓰게 하는 행위는 절대 안 되고요. 자기 경험이 아닌 내용을 인공지능이 만약에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경우에 그거를 그대로 차용해서 쓰는 경우도 안 됩니다. 에세이는 무조건 자기 경험을 근거로 해야 되고요. 뭐 손으로 옛날에 쓰던 그 시절에도 인공지능이 없었던 그 시절에도 가족의 경험이라든지 형제의 경험 또는 친척의 경험, 뭐 제3자의 경험을 쓰지 마라라고 이제 주의사항으로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특히 한국 학생들은 그나마 좀 덜한 것 같은데 미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에세이를 쓸 때 인공지능한테 그냥 이런 주제가 있어. 이거 써줘. 그리고 나서 그걸로 대학에 내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심각한 치링으로 봅니다. 자, 그 주의사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할루시네이션.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되죠. 그죠? 실존하지 않는 건데 실존하는 것처럼 쓰는 그런 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종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 인공지능으로 이제 우리가 진로에 대한 거를 탐색하는 활동들을 했을 때 이런 할루시네이션이 나타난 거 확인한 적이 있었죠.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쓰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을 마치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쓰고 존재하지 않았던 활동을 마치 있는 것처럼 쓰는 것.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글은 이제 매끄럽고 글은 참 잘 썼어요. 논리적이고. 근데 그 안에 그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영혼이 없어요. 느낌이 없는 거죠. 이 글을 도대체 왜 쓴 거지? 그래서 말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약간 좀 핵심을 빼놓고 핵심 주변을 계속 빙빙 도는 느낌이 나게 합니다. 그런 문체를 감별해내는 그런 AI 디텍팅 웨이트를 측정을 해서 그걸로 실제 이 에세이가 학생이 쓴 건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감별해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자, 핵심은 이거예요. AI가 써준 훌륭한 글보다 투박하더라도 학생의 땀과 고민이 묻어나는 진짜 이야기가 합격으로 가는 에세이다. 작년에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그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방문했던 학생들은 거기서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입학사정관이 했던 이야기를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제 인공지능을 너무 매끈하게 쓰는 것보다 문법도 틀리고, 그다음에 문체도 어색하고 논리성도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쓴 에세이가 자기가 볼 때는 훨씬 좋은 에세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에 너무 의존도를 높여서 인공지능이 대신하게끔 하거나 이런 글들은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금년에 몇몇 대학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존해서 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디텍팅 웨이시 뭐 75%가 넘어갔다 또는 70%가 넘어갔다 이런 거는 그냥 치링으로 간주하고 아무리 성적이 높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냥 다 떨어뜨리기도 했어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 어드미션 정책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세이를 쓸 때는 가급적이면 AI 디텍팅 레이트를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럼 이 박사정관이 원하는 인재상은 무엇인가? 크게 이제 키워드 세 가지를 뽑으면 세 가지입니다. 자, 지적인 활력이 얼마큼 있는가?
이거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내가 탐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문제를 이제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을 자꾸 추구하고 궁금증이 되게 많은 학생들 있죠. 질문도 되게 많고. 이런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 그다음에 컨트리뷰션이에요. 기여도. 이 기여라는 거는 사실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떤 공동체라도 괜찮아요.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내가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주고 있는가, 기여도가 얼만큼 되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활력이 되게 높으면서 그 내가 속한 공동체에 기여를 참 잘하면서, 그러면서 실패했을 때도 거뜬히 일어날 수 있는 레질리언스가 뛰어난 학생, 이런 학생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리뷰션 할 때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니까 학교 전체를 바꿔야 되는 무슨 학생 회장으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룸메이트에 대해서, 또는 한 팀의 프로젝트 팀원으로서 뭐 괜찮아요. 또는 채플에서, 동아리에서, 또는 봉사하는 어떤 팀에서, 또는 클래스에서, 홈룸에서 다 좋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커뮤니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커뮤니티에서 내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주고 있는가? 주었는가? 예, 이렇게를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자, 이 부분은 에세이 주제로도 나타나고 있죠. 네. 커먼 어플리케이션의 주제는 총 7개입니다. 그 7개 중에서 한 가지가 failure를 통해서 배운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이제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부분도 이제 하나의 에세이 주제로 다룰 정도로 대학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할 때 이 3가지 키워드를 염두에 두면서, 그럼 나는 현재 내가 생활하고 있는 학교 생활 중에서, 또는 수업에서, 교과 수업에서, 또는 동아리에서, 봉사활동에서, 또는 채플에서, 또는 뭐 그 기숙사 학교가 아닌 경우는 그 학교 바깥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이 3가지를 지적인 활력도라든지 기여도나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내가 실천해 왔고, 이런 경험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 늘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요 3가지 능력을 좀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좀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좀 마지막입니다. 오늘 좀 빨리 갔죠? 네. 뭐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굉장히 개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빨리 왔습니다. 자, 대학교는 완벽한 학생을 찾으려는 게 아니에요. 과거 한국 대학들은 완벽한 학생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홀리스틱 리뷰에 굉장히 뭐 이렇게 배치가 되는 부분이죠. 자, 미국 대학은 처음부터 완벽한 학생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완벽한 학생보다는 성장하는 학생, 성장할 수 있는 학생,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좀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성장하는 학생이라는 걸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성취를 자꾸 해야 되고, 뭔가 논문을 써야 되고, 뭔가 인턴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뭔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성장한다라는 거는, 뭐, 보여주는 거는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여주는 그 행위라든지 보여주는 그 증거가 내가 뭔가를 투자해서 나오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경험하는, 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게 나의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몇 년 전에 이제 NIU 대학교에 합격했던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학생은 아닙니다.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이제 샴푸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 샴푸 뒷면에 나와 있는 그 샴푸에 보면 그 뒷면에 이 샴푸는 어떤 원재료로 만들어졌고 이런 게 써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냥 이제 쓸데없이 이제 그런 거 보는 걸 되게 좋아했던 학생인 거죠. 그러다가 화학 시간에, 케미스트리 시간에 화학 원소를 배우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거기에 나와 있던 게 결국 화학 원소와 관련돼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 중에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어떤 부분은 인체에 좀 해로운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샴푸 뒤에 있었던 그 원소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게 함유가 있었는가, 이걸 쭉 살펴보고 있었는데, 거기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우연히 봤던 거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탈모에 되게 좋은 샴푸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제 함유량이 몇 %인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더니
이건 탈모에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이제 자기 스스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부터 해서 전국은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런 샴푸 파는 가게들을 막 찾아다닌 거죠. 이제 뭐 한국 같으면 이 올리브영 뭐 이런 데 팔잖아요. 그런 데 가서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원재료 그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만 사진을 찍어서 집에 와서 막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은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제품은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이게 그러면은 그 기능, 그 홍보하고 있는 기능에 맞는 기능인가 이걸 찾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뭐 몇 군데 그 샵에서 파는 것들을 이제 전수조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냥 정리를 해 줬기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프로젝트 발표하는 때에 그 케미스트리 그 AP 케미스트리였나 그때 이제 그 프로젝트 할 때 자기가 했었던 그 생각이 나서 그걸 친구들하고 같이 쉐어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뭐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게 어떠한 과학적인 영향으로 사람에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이미 사전 조사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지식적인 면에서 굉장히 충만한 어떤 그런 지식적인 상태를 좀 이미 구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그 팀에서 찾은 그 정보를 가지고 그쪽 회사에 이렇게 아이디어 같은 민원도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몇몇 제품들이 이렇게 바뀌기도 했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 사회를 바꾸는 영향력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자, 이 친구는 이제 자기가 좋아서 하는 행동이었지만 그 좋아서 하는 행동이 이제 결국은 학업적인 부분에 연결이 됐죠. 그리고 학업적인 부분에서 했었던 게 프로젝트로 연결이 되고 그 프로젝트가 결국은 그 지역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임팩트를 남기게 된 거죠. 자, 요렇게 연결되는 그게 바로 성장하는 학생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사소해 보이는 활동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계속 디벨롭 되면서 결국은 소셜 임팩트를 남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몇 명 들어오진 않았지만 성장하는 학생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GBCS에서의 여러 생활들이 통해서 여러분이 그 증거를 남기는 그런 학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이렇게 1시간, 예, 한 55분 정도 좀 이야기했네요. 예, 다음 시간에는 2월 2일인데, 이날은 선생님이 주제를 한 2가지 정도로 우선 빼놨어요. 근데 둘 다 다룰 수 있을지, 이 중에 한 가지를 다루게 될지는 좀 고민입니다. 이제 준비가 되면 2가지 다 다루고요.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한 가지 주제로 다룰 예정이에요. 다음 시간은 2월 2일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한국대학과 일본대학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혹시 질문 안 봐도 되죠? 네. 미국 대학에 대한 건 워낙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면 찾을 곳도 너무 많고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이제 카카오톡이나 또는 이메일로 문의 주기 바랍니다. 네. 오늘 뭐 수고했고요. 그리고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